자, 오늘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엄마라고. 근데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남들이 누구 엄마는 잔소리를 애한테 너무 따라다니면서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상담을 한 건데, 만 4세 남자이죠. 예를 들어 만 4세, 그럼 만 3세 이후부터는 남자애들은 뭐 제잘거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만 4세 이후는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이 엄마는 컴플레인이, 이제 애가 말이 이렇게 뻔한 얘기 한데도 이렇게 뭐 서두가 늦고 뭐 이렇게 별서 결정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엄마가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엄마가 예측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본인이 이 애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애가 잔소리 듣게 하고 자꾸 손이 가게 하니까 남들이 엄마가 애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애한테 잔소리를 자꾸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니까 엄마가 저 애한테 문제가 있나요? 이러고선 상담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대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점검은 어떡하지? 그럼 애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이렇게 녹음을 좀 틀어놔서 내가 진짜 애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애 말에서 내가 뭐가 언짢아서 애를 자꾸 예측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지, 이런 거를 좀 엄마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애가 말 잘하는 애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애 말을 잘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애가 말이 이렇게 뭐 늦댄다, 아니면 이렇게 그 연령층이 안 맞게 말을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엄마하고 언어적인 모델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않았을 때다. 이제 이렇게 저는 임상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거는 애 앞 얘기만 듣고 결과 예측해서 미리 말한다든지, 이러면 그 왜 그렇게 이러면 애 말이 느리고요, 서툴고 벌써 뻔한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엄마는 좀 잘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애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 좀 내가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가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다들 부글부글 힘든 얘기만 하기 바쁘지, 남 얘기를 이렇게 잘 경청한다든지 들어주는 거는 대단한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너무 바쁘고 뭐에 이렇게 이렇게 뭐 쫓겨 사니까, 그죠? 애한테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애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애도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반대적으로 계속 잔소리는 하게 되죠. 엄마가 몇 번 말했는데 또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가 애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고, 아무리 바빠도 애기 끝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먼저 하지 말고 좀 이러려면 참 요새 엄마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뭐 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더 좋게 평가하죠. 남 얘기를 귀담아서 열심히 듣는 사람. 그래서 공감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더 높게 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안 또 웰빙, 그래서 버섯 먹게 하고 막 저기 식당 간판이 버섯 종골집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서부터 이제 그 웰빙 얘기 그만하더니 뭐 치유 막 얘기해요. 치유. 그러면 우리 누구나 치유되고 싶죠. 그렇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싶은데, 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가. 일단 남 얘기할 때 잘 들어줘야 돼요. 듣기만 해도 치유는 이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웰빙, 그래서 버섯 먹으면 버섯 두부 막 먹었는데 요새 뭐 치유 그런다고 이제부터 치유 시작, 그건 아니고 뭘 해야 되죠? 남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좋아져야지 이제 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토론 때도 반론을 제기하려면 끝까지 잘 경청하는 사람이, 그렇죠? 반론 제기하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되게 토론 못하는 사람은 얘기 도중에
이렇게 말꼬리 잡고 또 싸우고 그래갖고 거의 본론 얘기하기 전에 그 단어 같은 걸로 막 투쟁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런 경우는 핵심을 벗어나선 관계가 더 나빠진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반론을 하려면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얘기를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례도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코너에서 얘기할 때 그 유태인들 얘기들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 탈무드에서 애가 이제 토론할 거리를 이제 아버지가 찾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론거리는 탈무드가 우리로 말하면 명심보감 같이 아주 그 행동 강령이 다 쓰여 있는 랍비들의 그 우아한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발췌를 해서 이제 뭐 내일 저녁은 이거 갖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애들마다 다 이 점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보고 형도 생각하고 누나도 생각하고 식탁에 앉아서 그 얘기를 쭉 하지요. 그래서 일단 그 타픽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떻다는 걸 일단 정리해 놓고, 그쵸? 누나 얘기 듣고, 형 얘기 듣고, 엄마 얘기 듣고, 다 남 얘기 듣고, 내 얘기를 정리해서 말하는 거를 거의 매일, 그쵸? 식사 시간에 유태인들은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소싱이 탈무드에서 잡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유태인 문화를 이제 책을 통해서 볼 때 뭐가 부러웠느냐? 애들이라도 자기 생각이 있고 또 남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서 언짢게 않게 하면서 내 생각을 전달한다. 이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얘네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 배웠을까 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말하는 거. 이게 우린 토론 문화가 참 안 돼 있는 문화로 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토론 문화를 어려서부터 경험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린 동기간이 없다, 우린 누나가 없다, 형이 없다가 아니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부모고 또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가 언어적인 패턴이라든지 지시형이라든지 아니면 남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가 되느냐가 첫 번째 언어 모델을 애가 이제 배워지고 모델링 하죠. 언어는 진짜 거의 모방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말을 먼저 잘 들어주는 아이가, 그쵸? 말 들어주는 애가 말 잘하는 아이로 된다라고 한다면, 엄마들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쵸? 애들이 책을 읽기 전에 뭐 하죠? 책을 많이 들려준 애가 읽길 잘하죠. 그래서 책 읽기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된다. 또 글도 잘 쓰려면, 그쵸? 많이 듣고 글을 이제 읽고 쓰는 거가 또 돼야 되니까. 그래서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가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하기 전에 많이 들었느냐, 이 공을 좀 들일 수 있는 엄마가 뭘 좀 아는 거고요. 잘 쓰려면 많이 읽은 애들이 써요. 이게 참 둘이 너무너무 네 개가 이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거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근데 둘씩 이렇게 나눈다면 많이 듣는 애가 말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애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엄마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애가 에데데데 하고 말도 못 끝내고 답답하니까 내가 결론 다 알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이런 조급한 태도는 언어적으로 나쁜 습관만 준다. 그래서 결론은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도 엄마 말을 다 끝까지 안 듣고 지 맘대로 하죠. 자, 이런 집은 악순환으로 결국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게 된다. 좀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원인 제공이 엄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은 결과지요. 그래서 자, 듣고 말하기에선 듣기 문화, 잘 남의 말을 경청하자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제 가족에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에티켓이라는 게 이제 아빠가 눈을 이렇게 하면 얘기하다 말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남을 너무 공격하는 얘기다 그러면 안 하고 어느 날 제대로 했더니 엄마랑 아빠랑 사인을 제대로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내 생각을 전달하면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화법이구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태인 탈무드 이런 얘기 또 토론 문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참 요 문화는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잔소리 많은 엄마라고 누가 남들이 그런다면 한번 본인을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 점검하고 그쵸 반성하는 태도로 한번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엄마가 바뀌면 애는 많이 바뀝니다. 자, 오늘은 자꾸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늘 한다 이러면 또 이것도 지도가 필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만 5살 여자애면 이제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엄마가 생각하는 건 얘가 거짓말이 습관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뭐 선생님 흉내도 내고 애가 나름 재밌는 애였나 봐요. 그런데 유치원 가면서 말도 적어지고 소극적이고 사람 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슬슬 거짓말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도 야단을 쳐도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거짓말하는 게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이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상담은 또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을 보면 일단 애들이 상상력은 높아져요. 말수가 많아지면서 막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죄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상력이 풍부한 거에 뒷받침될 만한 언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감당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과장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볼 땐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충 애들이 말이 길어지면서 이제 과장이 섞이면서 이제 거짓말로 마무리하는 경우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주의할 건 너무 엄마가 오버하지 말자. 너 자꾸 우리가 거짓말하면 네 말 안 믿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단정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상한 소리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관심이 좀 특별하다 이러면요, 애들이 그 일종의 이제 정적 강화를 받게 돼. 그래서 좀 엄마한테 관심 얻으려. 엄마, 나 조금 전에 뭐 봤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거지. 뭐라고? 넌 보지도 않고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얻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짬짬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요때 그 농도를 잘 살펴서 하고 상호작용 안 하면 오히려 거짓말 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집중한다. 이것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슨 뭐 도덕적으로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간 나를 믿을 사람 없고 이렇게 큰 걸로 생각을 못 하면서 엄마 주의 집중 받으려면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좀 바쁘고 애하고 상호작용 안 해주고 또 그런 엄마들 얘기 들으면 엄마 나름대로 동시에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간헐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애하고 좀 얘기하고 뭐라도 같이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약간 분위기 전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너 이렇게 하면 뭐 누가 경찰이 이제 온다든지 막 이러고 순사한테 잡혀간다든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든지 이렇게 공포로 하는 것은 그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필요 이상의 반응도 엄마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왜 나쁜지는 애 연령에 맞게 이해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애가 스스로 자기 말한 거에 책임감을 느끼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너무 억압적으로 애를 이렇게 막 불안에 떨게 협박한다든지는 안 해도 이제 살살 요거를 어떤 사람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서 누가 계속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결국은 걔가 거짓말 하니까 진짜 뭐 그런 일이 당했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도와주더라. 그래서 걔가 난감에 처해 있었다. 이런 동화를 또 읽어줘서 나도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내가 진짜 힘들 때 나 혼자 그렇죠 힘들어지겠구나. 이제 이래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 동화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줘서 많이 좋아졌다는 집도 있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심플리 본다면 그냥 애들이 말이 어휘수가 많아지면서
상상력에 비해서는 언어가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게 과장되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고짓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이쁘게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는 애가 그 거짓말할 때 엄마의 반응을 보고, 아, 내가 이러니까 엄마한테 완전 주목을 끄는 건 짱이다라고 느끼면 계속해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관심을 갖죠.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무 애한테 좀 돌봄 부족이라든지 엄마하고 스킨십 뭐 이런 거 부족으로 좀 보시고 애하고 각별한 시간을 가지면 이게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왜 나쁜지는 연령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서 애가 책임감을 갖게 키우는 건 해야 되죠. 그게 4살이든 5살이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놓치는 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엄마가 거짓말한다. 왜 엄마가 빤한 거짓말 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저거 사줘. 그러면 오늘 안 돼. 내일 사줄게. 내일. 그래놓고 내일 안 사줘. 예를 들어. 그러면 엄마는 말로 사준다 그러고 그 다음날 돼도 안 사준다.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애가 사실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엄마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는 이제 막 전화가 왔는데 엄마 바꿔달래 막 예를 들어 이러는데 엄마가 막 부엌에서 뭐 하니까 엄마 바쁘다고 그래.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 전화 받을 수는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라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또 했다라든지 이러면 그 뻔한 거짓이지만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거짓말에 아무런 죄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되게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 엄마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가끔씩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애가 자꾸 그 얘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참 난감해요. 이래서 내가 그 한 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왜 쥐똥 조금해도 똥은 똥이거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애들이 벌써 느낌이 이상한 건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그때 한 번이었는데 2번이었는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노력하셔야 된다. 왜?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장 모델링이 엄마 아빠다.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을 이렇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 앞에서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엄마를 보고 배웠다든지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과장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거짓말 했다 그래서 다그쳐 묻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되게 뻔한 얘기 하잖아요. 우유가 있는데 이렇게 흘려졌다. 그러면 자기가 안 했다 그러죠.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엄마 왜 나만 보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러고 막 이제 애들이 그러면 걔밖에 없잖아요. 집에 저거 흘릴 애가. 근데 너잖아. 그러고 그렇게 빤한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그냥 넘어져서 흘렸구나.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흘린 거지. 그러면 애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거든. 그 다리가 달린 우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숙연해지면서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우유가 쏟아졌다고 하니 스스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난 생각한다. 발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멀쓱해지면서 이거는 뻔한 거짓말을 내가 한 게 됐구나. 그래서 엄마는 마치 다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 장치는 엄마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장치 중에 첫 번째가 다그쳐 묻고 너 말고 이런 짓을 할 사람 너밖에 없잖아. 도대체 너는 빤한 거짓말을 하는 너 같은 애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키워서 이렇다고 생각하니? 난 정말 너 같은 아들이 한심하고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그쳐 묻지 말고 이제 이렇게 유머 있게 그래 우유가 다리가 달려서 스스로 걸어가다가 엎질러졌구나. 그렇죠? 저 방에 들어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우유가 스스로 쓰러졌다. 그런 뜻이니 뭐 이렇게 그 애가 들어도 이거는 엄마는 머리에도 눈이 있어서 다 보고 있구나. 이래서 서서히
거짓말하면 왜 나쁜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쓰셔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크는 애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지요. 저도 옛날 이제 상담 받으면은 그런 회상을 하는 애 있어요. 막 연필 갖고 신경이 하다 형 거를 훔쳐가지고 있는데 이걸 찾느라고 온 집안이 난리 치니까 이거 내 저기에서 필통에서 나오는 거 알면은 내가 도둑놈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비싼 연필을 창문 너머로 버린 적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집 지붕 위에 뜨하니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끝났죠. 그걸로 끝났지만 한 번씩 이런 거짓말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가슴 이게 썰렁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엄마가 하느냐의 태도는 너무 다그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그렇죠. 유머 있게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설적인 방법보다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애가 거짓말이 왜 나쁜지를 알게끔 하는 엄마가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뻔한 거짓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건 생각이 이시 말하나 할 정도로 뻔한 거. 그렇죠? 또는 아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관심 끌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월 된 딸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제 거짓말하는 얘기는 전 방송에서도 했지만 이제 그 상상력 때문에 언어적인 게 뒷받침 안 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한 걸 보고서 카피하다 보니까 걔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수 있는데 먼저 점검할 것은 이렇게 뻔한 거짓말 하는 집은요.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제약을 걸고 있지 않은지 이건 안 되고 저건 어떻고 그거는 내려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애를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이렇게 억제는 엄마 있어요. 안 되는 거가 더 많은 집. 원래 안 되는 게 많은 집애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왜 안 되는 그 기준을 누가 잡냐면 엄마가 잡았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걔는 무슨 일만 하면 전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게 뻔한 거짓말 하는 이렇게 내적 소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발휘가 안 된 채 충족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 얘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게 데스위시라고 실제로 신랑한테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친구들 만나면 뭐 이건 신랑이 사준 거고 이건 뭐 신랑이 어디 갔다 와서 뭐 어디 거라 그러고 막 그 얘네 전혀 아니죠. 전혀 이상한 소리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혼자 남동시장 가서 산 거면서 이거는 불란서 어디서 산 거고 신랑이 출장 갔다 와. 그러니까 위시인데 죽은 위시지. 그랬으면 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실제가 그렇지 않은 신랑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좀 가엾은 케이스인데 애들도 그게 조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걔가 하고 싶은 욕구를 너무 못하게 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돼. 이제 방송 듣는 엄마 중에 나는 그렇진 않아. 난 그래도 비교적 덜 해줘.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애 행동 결과로 우리 애는 빤한 거짓말 하는데 그럼 내가 그런가? 그렇지 내가 또 안 되는 게 되게 많은가 보다. 그러면 한두 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놔주고 이러라는 의미에 제가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죠.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뭐 정신과 가게 되고 그러면 돈 더 들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애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좀 잘 살피지 않고 너무 억압하고 못하게 했냐. 를 한번 점검하시면 그렇다 그러면 애들이 거짓말을 빤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내적 소원이 많이 이제 차단되고 충족되지 않은 애들이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인형 비싼 인형 사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딱 느껴보니까 딸이 저 인형은 엄마가 어쩐지 안 사줄 것 같아 영원히. 왜냐하면 좀 고가인데다가 뭐 하여튼 그 은행에 인형과 얽힌 얘기가 있는데 어쩐지서 우리 엄마는 안 사줄 것 같다라고 애가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갖고는 싶은데 우리 엄마하고 그저 인형과의 관계로 볼 때는 우리 엄마 라인에서는 절대 못 사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모하고 억압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애는 거짓말이 늘어나면서 습관화되고 성격화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습관 성격까지 나는 이렇게 번져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빤한 거짓말하는 집 엄마들 한번 그걸 점검해 보세요 하는 정도지. 그래서 이런 애가 있어요 소리를 하기에는 좀 나도 뭐 그쵸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애 의지하고 그 내적 소원을 전혀 못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 있다면 애들이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습관화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알면서 너무 뭐 뻔뻔하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이 뻔한 거짓말에 준해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이제 꾸중할 때, 요러한 5가지 형태는 피해달라 제가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다 하겠지만 한번 이 기회에 좀 반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제 꾸중할 때 요런 방법은 피해라. 첫 번째 권위적인 위협형 꾸중이에요. 너 이렇게 빤한 거짓말해. 너 이번 주말에 할머니네 가서 너만 놔두고 우리 올 거야. 뭐라든지. 그래서 그 할머니에다 놓고 뭐 어떻게 집에 혼자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위협을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 권위로. 요새 뭐 저기 어른들 다 놓고 온다면서요. 저기 이렇게 뭐 공항에다 제주 가서 공항에다 놓고선 비행기 타고 오면 그 어르신네들이 아들 며느리 이름 다 아는데도 모른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네. 그럼 참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 이러면 할머니에다 놓고 올 테야. 이런 거 옳지 않다. 비교형 꾸중이 있어요. 네 언니는 너무 잘하는데 너가 왜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러고. 옆집엔 너랑 동갑인데 너무 잘하더라. 넌 정말 이상해. 이렇게 비교형 꾸중도 상당히 애한테 이제 좋지 않죠. 나열형 꾸중이 있어요. 이런 엄마 좀 많아요. 지청구 같이 옛날 얘기 쫙 늘어놓는 엄마 있잖아. 너 그때 고모네랑 필리핀 갔을 때 공항에서도 똑같이 그랬잖아. 그뿐이니 작년에 놀이터 앞에서 또 그런 거랑 똑같잖아. 그러고 그냥 걔 실수한 거를 그냥 쫙 이렇게 줄줄이 읊어내요. 좀 굉장히 애가 생각해도 힘이 들 것 같아. 어쩌면 엄마는 저걸 다 기억하고 얘기할까. 무섭지. 좀 그런 사람 무섭죠. 그래서 나열형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4번째 조소형 있어요. 이렇게 비웃듯이. 난 네가 제대로 할 건 이제 상상도 안 해. 다치지나 말고 와. 이렇게. 이러면 그건 참 조소하는 비아냥대는 엄마는 상당히 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애한테 자극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정보를요 알고 있으면 아는 게 힘인데 원래 모르는 사람이 용맹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소 섞인 말로 하면 우리 애가 자극받아서 제대로 할 거다. 그런 건 엄마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 잘못된 생각이 이미 이론적으로 다 나온 얘기인데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용맹스러운 일을 너무나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소용 이렇게 좀 비아냥대는 엄마들은 아니길 바래요. 근데 많이 하나 봐 이렇게. 나열형 엄마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큰 소리 안 치고 야단도 안 하는데 할머니네 갔을 때 고모네랑 필리핀 공항에서 뭐 이러고 졸졸이 깨면 애가 아주 숙연해지죠. 이런 것도 좀 약간 지식형이지 않나. 비교 많이 하죠. 한국 엄마 형하고 옆집 애랑. 권위로 위협하는 게 제일 1순위인가 봐. 너 이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라든지 너 이렇게 하면 할머니를 놓고 온다. 5번째 이제 변덕형 꾸중이 있어요. 이게 참 꾸중도 좀 그래도 일관성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랄까 전달하고자 하는 바 있다고 그러는데 변덕형 꾸중은 똑같은 행동을 어떤 날은 되는데 어떤 날은 뭐 되게 혼내고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러고 이렇게. 그럼 애한테 뭐만 준다? 혼란만 오죠. 그래서 내가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저께는 그냥 슬쩍 넘어가더니 오늘은 뭐 난리도 아니네. 그러면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오히려 메시지 전달에 오히려 좀 뭐랄까 실패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가 아이 입장이면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변덕형 같아. 엄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어떤 날은 막 쥐잡듯이 잡고 어떤 날은 뭐 다 받아주고 시어머님이 왔으니까 또 지적받지 않으려고 괜찮아 하고 어머니 가시면 뭐 애를 쥐잡듯이 잡고 이러면 애가 힘들죠. 그래서
뭐 다 마음에는 안 듭니다. 권위적으로 하는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애는 열등감 같지요. 비교 당하는 애하고 비교했을 때. 나열형, 질식형이죠. 그 옛날 거 전부 기억해서 너 이렇게 이건 질식해요. 힘들어요. 요런 거 조소용은 약간 엄마가 좀 이렇게 비등그러진 사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 누가 뭐래도 이렇게 약간 삐딱선 타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애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요. 비슷하게 삐딱형으로. 왜? 보고 배운 사람이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자체가 좀 바뀌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변덕형을 난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변덕을 배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시키고 애들을 독서시키면서 사고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성찰하고 내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 어느 땐 이렇게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하는 건 내 말에도 모순이 있다 없다를 찾게 하는, 자기 통찰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책도 읽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깝게 엄마가 이런 꾸중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어떤 것도 애가 배워줘서는 좋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빤한 거짓말은 혹시 엄마가 너무 억압적으로 키우지 않느냐, 안 되는 거 천지인 거 아니냐를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내가 꾸중할 때 또 이런 형태로 하지 않는가 하는 그 5가지 형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뻔한 거짓말인 경우는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말 더듬는 아이를 이제 오늘은 하기로 해요. 근데 한 만 5세대 나이인데 남자아이죠. 남자아이인데 이제 이게 주변에 말 더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말을 좀 더듬는다 이러면 좀 주변에서 볼 때 답답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엄마는 이제 요런 걸 고민을 같이 했네요. 이렇게 애가 성격이 좀 급한데 말은 좀 더듬나 봐요. 이게 시작이 어려운 거 같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그치면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입을 확 다문다.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호되게 야단도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내가 이렇게 무슨 안 보이는 카메라로 보고선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이제 얘기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책에다가는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먼저 급한 성격의 애들을 제가 이제 몇 명 만나보면 예전에도 보면요. 급한 성격은 생각이 많은 애들이 좀 급해요. 생각이 동시에 뭐가 많은데 말을 하려니까 말보단 생각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면 이제 더듬게 되지 살짝. 그래서 이런 경우 급한 성격인데 약간 더듬는다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애 말을 끝까지 못 들어요. 그래갖고 뭐 그래서 이런다는 거야? 그럼 먼저 가 있으니까 엄마가 거기로 차가지고 오라는 거지? 뭐 이러고 막 와다다다 얘기하는데 대충 엄마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정답이 맞으니까 애는 나중에 응 그러고서 이제 말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성질 급한 아이들은 그 생각 많은 것이 언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 말을 또 끝까지 안 들어주고 이제 엄마가 다 이게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 나름대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미 엄마가 잘 코드를 맞춰줘서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은 됐지만 사실은 이게 해결 방법은 애가 끝까지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요거는 급한 성격인데 언어적인 거하고 이렇게 좀 수위가 안 맞는 거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좋아진다는 믿음을 엄마가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애하고 이렇게 서두른다든지 애 말을 가로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믿음 없이는 인내가 안 생기죠.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모르고 그냥 답답하다는 이유로 애를 몰아씌우고 야단을 친다. 이런 엄마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기다리고 인내를 하고 좀 야단 안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 그러면 얘는 고치기가 힘든 아이가 돼요.
제가 아는 애는 초등전에 이런 걸 발견했는데 중학교 돼서도 계속 그냥 연결선인 애도 봤어요. 그런 거는 이제 상호작용 하는데 엄마가 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상호작용에 엄마가 좀 미리 너무 앞서가는 게 원인이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장애가 있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뭐 발음 때문에 설소대 수술한 애들도 있고 또 뭐 조음장애 뭐 이런 거 다 또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만 5세니까 학년 전에 가는 경우는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고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장애에 대한 원인은 병원을 가시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병원도 못 가면서 참 힘들어. 애 능력이 한 어느 정도예요. 70점이면 딱 좋겠어요. 얘 능력이 한 70인데 엄마는 애에 대한 기대가 95로 알고 있어요. 70을 95로 알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죠? 애가 힘들어요. 그 리얼리티를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이렇게 기대를 잔뜩 가졌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 그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이건 오버했구나. 막 참 속상하고 화나는데 그 실상을 보는 순간에 애는 편안할 수 있다고 전 지금도 회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갖는 애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많이 크기도 합니다. 연구로 보면 그 expectation 한다는 게 굉장히 애한테는 순기능을 하는 것도 많아요. 연구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옆 사람이 기대 안 하고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대인데 그 기대가 한 70인데 한 75 정도 80 정도 기대하면 그렇게 애가 노력해서 점프하는데 70인데 뭐 98로 생각한다 이러면 애가 힘겨워질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려요. 애 능력보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컸다 이러면 이제 애가 어떻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다. 이런 경우는 엄마가 눈높이에 맞는 기대를 해주면 지금 이렇게 말 더듬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럼 얘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 마음을 좀 잘 읽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 마음을 잘 읽어주고 걔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걔 마음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 조그만 성취들이 나중에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실상을 모르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선 엄마가 보고 있다면 엄마 자체도 속상한 일이고 애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말 더듬는 애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아이의 진짜 모습을 좀 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좀 우리도 파트너 이렇게 구할 때는 맨 처음에 뭐 이래서 멋있고 저래서 신나고 막 이래서인데 결혼 생활 하다 보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 내가 그건 너무 미화해서 봤구나. 아, 살다 보니 이거는 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 한계 같은 걸 느끼면서 측은해지면서 뭐 또 이해도 되면서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잘 안 되는 사람하고 사니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나는 애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부모가 애 실상을 아는 그 정답 찾는 것을 애가 어릴 때 빨리 느끼는 게 피차 그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애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너는 그래 70점짜리밖에 안 돼. 대충 70점만 하다가 인생 끝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걔 리얼리티를 알고 거기에 준해서 70점인 경우는 75점을 위해서 80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아직도 70밖에 어려운 애가 100점만 얘기하는 엄마를 볼 때 오히려 그런 애들은 좌절감 느껴요. 저 엄마는 나의 리얼리티, 나의 현상, 나의 어떤 지금 현 위치를 전혀 모르고 저렇게 100점을 운운하고 예를 들어 뭐 스카이 대학에만 목숨 걸고 이러면 참 엄마랑 대화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건 내가 볼 땐 큰 강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이렇게 주로 말 더듬는 집 엄마는 애가 IQ도 좋고 다 좋고 명석하고 거의 준천재인데 그 생각 그쵸 급한 성격과 이 많은 생각들이 언어가 안 따라줘서 무슨 언어적인 문제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병리적인 건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해서 뭐 조음장애예요. 무슨 뭐 설소대 수술합시다. 이러면 오히려 그런 건
오히려 간단한 해결인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면서 애가 계속적으로 말 더듬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애 그 어떤 현 주소, 애 눈높이, 애가 지금 애 실상이 뭔데 그 실상을 잘 모르고 너무 엄마가 이렇게 좀 오버하면 애가 그 오버한 거를 이게 성취가 안 될 경우에 굉장히 이런 이상행동이나 힘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저는 이제 요 컬럼 얘기하면서 꼭 하고 싶은 거는 엄마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돼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엄마 많아요. 또 아니면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보는 엄마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만 돼. 그래서 이쯤에 이건 해야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본다든지 엄마 생각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애에 대해서 굉장히 변덕쟁이가 될 수 있다. 왜? 애 그 진짜 능력과 애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바깥의 것에 늘 넘나들고 있다면 애는 불안하고 엄마는 늘 화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애 실상을 좀 알고 그 정답에 가깝게 엄마가 기대 수준을 조금만 갖는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누구나 하신 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명언으로 남잖아.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내 애에 대해서 엄마가 정말 가감없이 실상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래도 근소치로 간 집은 애도 화평하고 엄마도 화평하고 걔 능력에 맞게 살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잘 모르고 그러고 생각하기 싫고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있고 막 의미 부여를 해서 엄마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든지 엄마가 기대한 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상은 참 엄마가 애에 대한 현주소, 애에 대한 눈높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하려고 그래. 하나는 이제 여자인데 좀 난폭하게 노는 아이. 또 하나는 이게 누가 괴롭혀도 참기만 하고 노는 거 있죠. 이렇게 거기서 이게 뭐랄까 도망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두 케이스를 하는데 첫 번째 난폭하게 하는 아이는 집에서는 좀 얌전한 편인데 바깥에 어린이집에 오면 난폭해지고 지 맘대로 하고 애 때리고 꼬집고 이렇게 좀 거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애들이 공격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인 분노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분노가 왜 생겼냐? 욕구불만이다. 뭐가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거 천지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부모 통제가 좀 심한 집 애들은 집에서는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이러고 움츠리고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엄마 시야만 없어졌다면 맘대로 하는 거죠. 좀 완전히 망나니 있고 하면 맘대로 하는 애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너무 통제하고 억압적이지 않았나. 또는 이제 부모가 어떤 스트레스를 애한테 푸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무슨 학원장인데 이제 학원에 오면 애들하고 스트레스, 엄마들 또 상담 스트레스 막 하니까 뭐 애가 뭐라 그러면 막 도시락 갖다가 아들한테 던지고 막 이렇게 약간 갑자기 난폭해지는 엄마들 있어요. 절대 학원장이라 바깥에선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애한테 풀면 애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전부 스트레스가 됐죠. 그래서 이 공격성을 집에서 푸는 엄마 또 있으면 이게 이제 애들이 또 그대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엄마가 너무 억제고 못하게 하면 애가 응어리진 게 바깥에 나가서 또 그렇게 푼다. 또는 이제 엄마가 무관심한 집이 있어요. 뭐가 엄청 바빠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바쁜 거야. 누가 봐도 엄마가 바빠. 이러면 이제 애정결핍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주의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결핍의 이제 그 허술한 것을 허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솔루션은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애를 막 갑자기 이제 뭐 안아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운동화를 하나 사준다든지 막 난폭하게 해서 그냥 외식이나 하면서 어떻게 땜빵하기보다는 외식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있다가 어디 가까운데 1박 2일에 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애하고 질적인
놀이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집에서 얌전한데 바깥에서는 이래요 하는 것은 집에서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 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너무 억압적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애한테 풀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압축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부모로서 옳지 않고, 그쵸? 애를 잘 도닥거려 주고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낫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놀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바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한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애는 이제 저게 이렇게 뭐 쌓이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놀이치료실 가야서만 전문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걸로 솔루션을 제가 해보고요. 또 하나 케이스는 이게 놀 때 보면 남이 괴롭혀도 참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애죠. 그래서 친구가 괴롭혀도 놀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같이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틀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애한테도 그렇고 부모가 봐도 답답하니까. 첫 번째, 누구하고 놀 때 규칙을 세워서 놀기를 좀 만드셔야 돼. 규칙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너네들이 놀고 싶어도 못 논다. 그래서 어겨갖고 못 노는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서로 이제 한 사람이 참는다든지 억지로 맞춰준다든지 하지 않으면서 잘 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규칙 세워서 놀게 하고, 규칙을 어겼으면 못 노는 경험도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놀다가 이제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막 쥐어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중지를 시키고, 또 각자 얘기를 듣게 해주고, 그래서 공감만 해주고, 또 이렇게 막 판단하시면 안 돼. 네가 제일 잘못했잖아. 너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볼 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좀 미안한 애가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맞은 것 같으면 꼭 껴안아주고 미안해. 그리고 호 불어주자.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애들은 금세 문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싸움은 더 이게 깊이까지 이게 가지 않도록 좀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 소리 나면 가서 빨리 중지를 시키고, 또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하기 전에 각자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공감을 너무 잘해갖고 판단을 엄마로서 너잖아, 네가 제일 잘못했어, 이런 일만 좀 안 하시고 둘 사이에 조금 더 미안한 아이가 미안해 그리고 아픈 애 호 불어주자 하면 얼른 해결을 보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1, 2번 했다. 규칙도 세우고 싸움할 때 중지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어떤 애들하고 놀고 나중에 이러면 부모 싸움이 돼요. 그 집에는 꼭 우리 애랑 놀면 이러잖아요. 뭐 이래갖고는 도대체 애를 그렇게 욕심 사납게 키우면 어떻게 해요? 애 갖고 지적질하면서 나중에 엄마 싸움이 되고 막 집 앞에 놀이터 안 가고 저 남이 동네 놀이터 가고 그런 케이스도 저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룰을 지키고 하는데 이 1, 2번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 싸움으로 가는 건 너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서 부모 싸움 되고 이게 도저히 얘네들하고 놀기가 어렵다. 싸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 격리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또래 애들 지금 뭐 4살, 만 4살 이런 애들 놀 때 노는 애를 오래 기억하고, 그때 노는 애가 뭐 소꿉친구로 뭐 영원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랑 논 거 기억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라고 기억도 못하지만 같이 노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재밌게 놀고 싸우지 않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누구랑 놀았고 걔를 꼭 기억해야 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일단 싸움이 해결이 안 되면 약간 간격을 두고 일주일에 뭐 3번씩 만났다면 일주일에 1번 만나고, 그래도 그렇다면 2주에 1번 나가고 그 놀이터를 이런 식의 간격을 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다가 요 케이스는 우리 애가 왜 꼭 참는지를 한번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미묘한 경우인데 애는 쟤랑 노는 게 되게 재밌는데 제가 되게 고집이 세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나를 패대기 치고 딴 애랑 논다. 이거가 또 어떤 애는 그게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세서 그냥 내가 제 말을 따라가는 건 좀 화나지만 그래도 쟤랑 노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게임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냈잖아요. 그래서 뭐 세서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놀이를 계속하려면 얘랑 같이 놀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참고 놀면요. 얘는 이제 그 놀이 환경에서 그 참는 것이 이제 이렇게 패턴화되기 쉽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놀이의 목적은 펀이고 즐겁고 신나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펀은 요만큼 있고 나머지를 얘가 막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그 놀이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놀지도 못하면서 그 이상한 애티튜드를 배우게 되고 하는 것은 애한테도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당분간 그 아이가 나와 있을 때는 놀이터를 안 나가고 오히려 다른 놀이터에 가서 딴 애들하고 논다든지 그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억압적으로 우리 애를 좀 이렇게 뭐랄까 막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동료 아니면 한 살 어린 애랑 같이 놀게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끔 엄마가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놀이에서 막 과도하게 애가 참는다든지 남이 괴롭혀도 그걸 인내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애들은 어려서 많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거 형성되고 놀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지는데 그 많은 거 배우는 것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놀이 환경 때문에 애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케이스, 그죠? 난폭하게 하는 아이, 또 괴롭혀도 계속 참는 아이, 이거는 엄마가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유치원에만 가면 말썽 피우는 아이 얘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집에서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 애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을 보니까 이거 교사 상담이네. 만 4살짜리 애인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해요. 그래갖고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오면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 다 무시하고 정리정돈 안 하고 남 블럭 갖고 놀면 블럭 갖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네 안 그럴게요. 그러고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는 거지. 그냥 그걸 즐긴다고 봐야 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그럴게요. 그러고선 이렇게 넘어가고 또 딴 데 가서 또 딴짓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유치원 끝나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태권도 하고 끝나면 또 거기서 못 하고 뭘 가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줄 때쯤 되면 엄마가 이제 아빠랑 와 있는 거죠. 이제 요런 사이클로 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도시에서. 저렇게 종일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노느냐. 집에 가면 아빠가 엄청 교육열이 높대요. 집에 가면 또 공부를 아들하고 해야 돼요. 아빠가. 그래서 한글하고 한자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가르치는 집은 아빠가 엄격해. 그래서 잘못하면 혼나고 이제 맴매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성품상 요런 사이칼라지로는 굉장한 지금 학습 스트레스, 체벌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그래서 이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나타나는 특성은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한다. 그죠? 학습 스트레스가 있다. 그걸 또 제대로 하려니까 아빠가 엄격하게 들이대고 무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놀지 못하는 아이들 학습 스트레스, 체벌 스트레스는 어디서 푼다? 엄마 아빠가 없는 이제 유치원에서 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놀기보다는 남 뭐 하는 때 회방하고 이렇게 좀 과격적이고 공격적인 남 해코지하는 일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 꾹 누르는 대로 눌러 있지 않아요. 꾹 누르면 저 옆구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억누르는 집 애들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한 척 하다가 동네 나오면 뭐 개 옆구리 차고 괜히 발로 돌 차갖고 어떤 집 유리창 깨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니까. 왜? 거기서 꼭 참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하는 거지.
거의 지금 인간은 내가 이렇게 어리나 나이 먹으나 보면 이렇게 누르면 누른 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반대급부로 어떤 일을 또 합니다. 그것도 해결 안 하고 돈 또 들고 또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애한테 애 발달에 맞지 않게 저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걸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적기교육하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평생을 그걸 책을 쓰는데도 조기교육을 엄청 일찍 너무나 많은 거를 영어, 수학, 한글, 한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학습 스트레스다. 자, 그러면 제가 누차 뭐 이제 이런 조기교육한 폐에 대한 얘기는 많은 컬럼에서 얘기는 하지만 공부를 일찍 서두르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공부 집중할 때 집중 안 해요. 그리고 더 일찍 이른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공부를 포기해. 지겨워하고 뭘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 왜냐하면 그 머리 쓰지 않고 놀 때 놀지를 않았기 때문에 머리 쓸 때는 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거 또 하는구나. 난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 상당히 못하는 사람 싫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일찍 서두른 집 애들은 일찍 손을 놓고 거의 이제 좀 막가파로 살아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막 남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너무 놀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벌 받는 거 아니냐 저거. 왜 애들을 4살 때들 영어를 하게 하고 막 한자 쓰게 하고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천 따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노래 같지. 하늘천 따지 이러면서 그걸 그림처럼 전부 천자문을 알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외워서 할 거면 저건 노동이겠다. 학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드는데 일단 막 따라하고 그러면 엄마들이 제가 학습이 된다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건 좋아할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조기 학습을 뭐 영어, 수학, 한글, 한자 이런 거 하는 에너지에 뭘 해야 돼? 생활교육 해야 되죠. 예절 가리키고 인사 가리키고 공공 질서 가리키고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걸 지켜야 되며 뭐 이런 거가 더 중요하죠. 치카치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잠옷 개켜놓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놀이처럼 이런 일상적인 걸 배우고 준비가 머리가 단단해져서 초등학교 가서 배워서 될 일을 거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를 3년 전부터 벌써 삼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의 학자들도 그래. 그 1학년 때 1초에 될 일을 왜 3년 전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에도 가끔 그런 엄마가 있었나 봐. 아니 1학년 때 가면 그 1초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네. 쉽다. 왜? 두뇌 발달상 그게 레디가 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될 걸 왜 3년 전에 했냐는 거죠. 3년 전에는 두뇌가 그렇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니까. 그럼 두뇌가 뭘 기억할까? 공부는 지겹고 어렵고 힘들어. 피곤해. 그런 애는 공부 일찍 손나요. 공부 안 하고 그 내버려 두네 자기 말로 이제 스스로 학습 잘하고 하는 애들이 공부 오래 해요. 저도 외국서 박사할 때 보면 엄마가 맨날 전화하는 집 없어요. 아들 넌 지금 논문 서론 쓰니? 어디 쓰니? 결말 쓰고 있니? 그러지 않아. 자기가 알아서 하죠. 그 평생 자기가 할 공부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엄마 성화에 뭐 아빠의 뭐 학습 스트레스, 체벌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절대 오래 못 합니다. 일찍 이제 궤도 수정해야 되고 완전히 만세 부르고 공부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면 그때 가서 물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이 충분히 못 놀 때 이렇게 학습을 한 애들은 그 놀이하면서 그 허기진 채워지지 않는 그 자극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놀 때 그 평화롭고 자유롭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학습으로 애가 너무 힘들었다면 그걸 뭐로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뭐 스킨십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조기학습으로 잘못돼서 소아정신과 가면 애랑 놀으세요. 그러면 또 놀이 시간표 짜 오세요 이러죠. 짜 오라고 그래. 공부 시간표 말고 놀이 시간표.
그럼 놀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 옛날에 학습하는 거 딱 관두고 놀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어떤 놀이, 무슨 놀이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전부 얘기해서 솔직한 얘기로 개선을 하자고 하루에 10분씩만 잘 놀아도요. 집중적으로 질적인 놀이만 해도요. 지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학습시키고 하란 대로 안 하고 이러면 혼나고 이제 벌 쓰고 이러면은 애가 공부는 지겨운 거라고 점진적으로 애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먼저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또 집에서 엄격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유치원에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데는 이유가 우리 가정이 너무 엄격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시면 집에서 많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좋아요. 그래서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같이 무슨 조그만 야산에 가서 뭐 약수물이라도 떠오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액티비티나 활동이나 운동이나 뭐 산책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부모가 애하고 같이 시간을 하려는 배려를 해야 된다. 물론 맞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못해요 하면 주말에 오전에는 어떻게 한다. 오후에는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많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예측 못할 일을 하는 일은 많이 애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서서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놀이를 좀 더 한다든지 해서 거의 한 6개월, 1년 되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거의 보통이랑 비슷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유치원 다니니까 만 4세니까 아직 유치원 좀 더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그 학습적인 거를 애를 괴롭히지 말고 충분히 놀면서 오히려 배워야 될 그런 예절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거, 그죠? 그런 규칙을 지킨다는 공공질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학습으로 체득이 된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이라든지 한자, 영어, 수학은 초등학교 가면 머리가 단단해지는 구체적 조작계 뭐든지 다 따라갈 수 있다. 그 기본은 잘 노는 것이 기본인데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중적인 이제 행동을 이제 유치원에서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